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입 절차입니다. 외국에서 이제 물품을 수입하시면서 FTA를 활용하시는 절차인데요. 먼저 이제 수입이라는 거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고요. 활용 수입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수입 신고할 때, 수입 신고 수리할 때, 수입 신고하면서 이제 협정 관세 적용 신청을 하면서 FTA 협정을 수입할 때 바로 받으시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입 신고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 구비를 못 해가지고 수입 신고 해놓고 이제 기본세율을 통과를 합니다. 그래놓고 수입 신고 수리 후에 1년 이내에 다시 이제 FTA 협정 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납부했던 관세를 이렇게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1년 이내에 사후 적용을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후에 수입신고 수리 후에 1년 이내에 이제 적용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이제 관세법상으로 과다납부세액에 대해서 세관장에게 이제 관세법 38조 3에 따라서 이제 경정 청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요. 세관에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정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적용해 줄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가급적이면은 수리 전에 원산지 증명서까지 요구하셔가지고 괜히 이자 부담이 되니까 굳이 관세를 냈다가 다시 돌려받을 필요가 없이 또 절차상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수입 신고할 때 수출자한테 요구하셔가지고 원산지 증명서 우리 수입 신고할 때 협정 받을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요구하셔가지고 최초 수입 신고할 때 통관을 협정 관세를 받고 통관하시는 게 업체에 유리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FTA를 이제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거를 적용하려면 그러면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한지를 좀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품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FTA 협정 관세에 따라서 인하 또는 철폐 양호하기로 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사전에 이런 것들은 이제 물품이 품목 요건이 해당되는지는 이제 세번 검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시려면 관세청 FTA 포털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에서 물품에 대한 품명이라든지 요 3번, 그 다음에 요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가 나한테 수출자가 발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샘플로 든다고 하면 8510-105의 면도기가 전기 면도기가 분류가 되는데요. 아까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다 3번을 치고 유럽연합 EU 거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 면도기에 대해서 원산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가 사단위가 바뀌거나, 두 번째는 전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45% 이하이거나 둘 중에 하나 충족하면 이유산으로 인정해줄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1번이나 2번이나 둘 중에 하나 충족을 하게 되면 원산지 증명서 품목 요건을 충족하는 거니까 협정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입세율을 조회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연도별로 관세가 이미 없네요. 그래서 협정을 받으면은 협정세율 0%가 적용 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요건으로서 원산지 상품이어야 됩니다. FTA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상품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요. 원산지 상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산지 상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 상품이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낼까요? 저희가 한EU FTA가 있잖아요. 한EU FTA가 EU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EU. 업앤다운 한번 할까요? 현재 EU는 현재 기준으로 총 27개국이에요. 27개국이고요. 전에 브렉시트 하기 전에 브렉시트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합성어잖아요. 용어가 브리튼이라는 말과 엑시트. 영국이 나갔다. 그래서 합쳐서 브렉시트인데 그 브렉시트 하기 전까지 EU는 영국 포함해서 28개국이었어요. 28개국이었는데 영국이 EU에서 자기들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브렉시트를 선언하고 지금 발효가 되면서 현재는 EU는 27개국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사국에 대한 상황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별개 당사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영 FTA가 별도로 있고요. 한 EU FTA에서 당사국은 왜 당사국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라는 게 한 아세안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세안 국가는 몇 개인지 아시나요? 아세안 국가는 총 10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한 EU FTA나 한 아세안 FTA나 어떤 지역 공동체하고 맺은 거잖아요. 근데 당사국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한 EU 같은 경우에는 EU 전체가 그냥 하나의 당사국이에요. EU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프랑스에서 일부 가공하고 그걸 받아다가 옆에 있는 독일에서 일부 가공하고 그걸 받아다가 벨기에에서 최종 가공해서 우리나라로 온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Made in EU 그러니까 하나의 당사국으로 인정해줘요. 근데 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10개국이지만 베트남에서 일부 가공하고 옆에 있는 라오스에서 가공하고 태국에서 최종 수출했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당사국 지위를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세 개 중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졌느냐 한 개 국가만 당사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세안하고 한 EU하고는 당사국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에프타 몇 개의 국가인지 아시는 분? 에프타 우리가 맺은 에프타 한 EU 말고 한 에프타가 있죠. 한 에프타는 총 4개국이에요. 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뭐 아이슬란드, 또 하나 어디죠? 네, 4개국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당사국을 인정을 안 해줘요. 각각 개별 국가로 보는 거예요. FTA는 하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뭐지? 뭔가 불법 소프트웨어 이게 뭐죠? 저번 시간에 계속 떴던 거 하지.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됐다라는 개념에서 한 EU 당사국에서는 EU 27국 어디서 생산되든 상관없어요. 근데 아세안이나 에프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경제 공동체하고 FTA는 맞지만 하나의 당사국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당사국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사국이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완전 생산품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그 수출하는 물품이 그 나라의 당사국에서만 완전하게 생산된 거예요. 다른 제3국의 거를 사용했다거나 제3국의 원재료를 사용했다거나 제3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가공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뭐 식물, 동물 같은 경우에 완전 생산될 수밖에 없겠죠. 씨를 뿌리고 거기서 뭐 재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릴 때부터 새끼를 키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키우는 경우에는 완전 생산된 경우로 보겠죠. 근데 또 완전 생산과 관련해 또 재밌는 거는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한미 FTA에서 하나 문제가 됐었던 게 이 완전 생산 기준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나다에서 다 키웠어요. 어릴 때 송아지부터 키워서 미국에서 가져와서 도축만 했어요. 그거를 미국산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한미 FTA에서는. 그래서 그게 문제가 한번 됐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축 기준, 그러니까 도축을 하는 그런 어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쇠고기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송아지부터 해가지고 사육이 돼야 되고 거기서 도축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 생산으로 인정되는데 한미 FTA에서는 그게 조금 이슈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실질적 변형이 뭐냐라는 거예요. 실질적 변형이라는 거는 완전 생산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완전 생산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일정한 가공은 제3국, 당사국이 아닌 영역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그 수출 물품에 온전히 원산지 재료가 아니라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가 아닌 다른 비원산지 재료가 섞여 있을 때 그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부가가치 기준이 있고 세번 변경 기준이 있어요. 세번 변경 기준은 우리 전 시간에 품목 분류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CTH다 그러면 4단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예를 들어서 렌즈가 장착되지 않은 렌즈가 3번 4단위 기억나시나요? 9001이었잖아요. 안경은요? 9004였죠. 예를 들어서 9001에 렌즈를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9004의 물품, 안경으로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4단위가 바뀌죠. 그러니까 일본산 렌즈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유럽으로 수출을 했을 때 안경을 수출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가 수출하는 안경에는 비원산지 재료,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한 렌즈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4단위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게 4단위 바뀌는 거를 인정해 줄 거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는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산으로 인정해 준다 라는 뜻이 세번 변경 기준이에요. 근데 부가가치 기준은 뭐냐? 부가가치는 세 번을 안 보는 거예요. 세 번을 안 보고 가격을 보는 거예요. 가격. 그래서 내가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한 40% 50% 넘는다라고 협정에서 달리 규정했을 건데 내가 수출하는 안경이 100원짜리인데 그 중에서 내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45만큼 썼다라고 하면 부가가치 기준은 45%가 되는 거죠. 근데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40%만 넘으면 나는 원산지 인정해 줄게 라고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나는 협정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것처럼 세 번 자체가 바뀌거나 부가가치 기준이 바뀌는 거를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튼 완전 생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그러한 실질적 변형을 일으켰다면 원산지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협정을 적용해 줄게 라는 게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였나요, 아까? 품목이 원산지 해당 물품의 품목 기준 충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였죠? 방금 봤던 게 뭐 실질 변형이나 완전 생산이나 어쨌거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가 바로 거래 당사자 요건이에요. 거래 당사자라는 거는
FTA 협정상에는 최악 당사국에 거주해야 됩니다. 당사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이 거래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 제3국에서 발급한 송장 발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협정을 적용해 줄 수 있을 거냐 말 거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가 물품을 수입을 하는데 그 송장은 싱가포르에 있는 수출자가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송장은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사람이 발급하고 물품은 중국에서 온다. 그러면 그때 거래 당사자 요건을 충족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게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그 거래 당사자라는 거는 협정상에는 최악 당사국의 거주를 일단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거래 당사자라는 개념은요,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면서 상품을 생산, 수출, 수입하는 자로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및 발급 신청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특혜관세 적용 주체로서 원산지 검증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당사국인, 그러니까 제3국에서 발행한 송장 같은 경우에는요, 중개무역으로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행되더라도 FTA 거래 당사자가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송품장은 제3국에서 중개무역을 하는 제3 비당사자가 송품장을 발급하더라도 그 물품에 대해서 수출자인 사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그때는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무역 자체를 막지는 않아요. FTA가 중개무역을 막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렇더라도 원산지 증명서 자체는 당사국에 소재한 당사자가 발행을 해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송장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서 해당 물품이 그 나라의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원산지 증명서하고 물품에 대는 표시되는 원산지 정보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이 포인터가 메이드 인 예를 들어서 차이나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한중 FTA를 인정해 줄 거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에 표시하는 문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소비자가 이 물품이 어디에서 생산된 거냐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는 별개로 협정에 따라서, 그래서 한중 FTA면 한중 FTA에 따라서 특혜세율을 적용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국가 간의 협약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그 협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수입하는 물품에 아무리 원산지가 메이드 인 차이나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중 FTA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협정에 따른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산지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요.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이 있습니다. 기관 발급의 장점은 세관이라는 이런 보통 이제 세관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세관이나 상공회수와 같은 이제 세관에서 공신력이 높아서 세관에서 일단 한번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자율 발급, EU라든지 FTA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업송장에다가 인증수출자가 그 문구를 기재하면 그걸로 원산지 증명서가 된다고 했잖아요. 상업송장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원산지 증명서가 되거든요. 그런 자율 발급인 경우에는 발급 절차나 이런 거는 기관에다 신청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간소하지만 허위 증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산이 아닌데 이유산이라고 기재해버리거나 이런 여지가 있는 거죠. 자율 발급이다 보니까. 다음은 운송요건입니다. 운송요건이라는 거는
직접 운송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3국을 격려하지 말고 직접 한 인도 세파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오는 경우에 격려하는 거 없이 오는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환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오는 직항이 없다든지 운송 목적상으로 스케줄상으로 제3국을 격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제3국을 격려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도에서 베트남을 격려해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 그런 직접 운송은 되지는 않았지만 협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복귀라는 건데요. 그 요건은 이런 거예요. 비당사국인 제3국을 격려하더라도 이 나라에서 제3국을 격려한 그 나라에서 환적이라든지 격려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이때는 직접 운송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 베트남 격려해서 오는데 베트남 세관을 통해서 통관을 했다. 베트남을 통관했다가 다시 나오면 그건 안 돼요. 비록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베트남에서 통관이 됐다거나 사용 소비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단순 격려가 아니라 이미 사용해버린 거예요. 원산지 자격을 잃어버려요. 그때는 직접 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브렉시트 하면서 EU에서 영국이 빠져나왔는데요. 지금 한영 FTA가 발효된 지 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한영 FTA 발효할 때 공급선이 이제 기존에 뭐 EU에서 생산돼서 영국을 격려해서 우리나라로 온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영국에서 생산이 돼서 EU를 격려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한시적으로 한영 FTA 브렉시트 하면서 3년간은 그러니까 21년 발효가 됐잖아요. 21년, 22년, 23년까지는 영국 EU를 격려해서 우리나라로 오더라도 원산지를 그때 한시적으로 영국산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했더라도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국하고 EU는 개별 당사국이 되는 거죠. 개별 당사국이 됐는데 3년간 한시적으로는 그렇게 격려해서 오는 경우라도 직접 운송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외적인 지금 조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수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안경과 관련된 하나의 이제 예를 샘플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9003호의 물품을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HS9003호의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에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일본이더라고요. 2020년도에도 일본으로 제일 많이 수출했어요. 2021년도에도 여전히 일본으로 제일 많이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역통계 서비스 제트라스에서 제가 조회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일본은 RCEP이 생기기 전까지는 FTA 적용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9004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일본에서 관세를 내고 통관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2월달 얼마 전부터 RCEP이 발효가 됐잖아요. 그러면 일본으로 수출할 때 RCEP에 대한 FTA 협정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더군다나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니까. 제가 그래서 일본 관세청에 가서 일본 관세율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보니까 9003호에 이제 안경테가 있는데, 자, 플라스틱 안경테를 기존에 일본에 수출을 했을 때는 5.6% 관세율을 내고 통과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WTO 국가니까 아마 4.7%를 받고 통과를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그 일본 업자는 4.7%를 받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RCEP FTA 세율은 지금 4.4%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RCEP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 제일 지금 수출 비중이 제일 많은 나라였잖아요. 안경테를 일본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RCEP을 활용하시면 요만큼의 관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라고 하면 안경테에 대해서 우리가 원산지 결정 기준, RCEP상의 기준을 확인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세율이 낮아지니까 일말에 그런 가격 협상을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RCEP을. 그 다음 플라스틱 태도 그런데 뭐 메탈 태 아니면 기타 태 금속 태 말고 기타 재질 태라고 해볼게요. 기타 재질로 갔을 때는 기존에는 3.3%를 내고 통과를 했을 거예요. 근데 RCEP일 때는 지금 프리가 됐어요. 관세가 아예 없어졌어요. 기존의 3.3%에서. 그래서 RCEP 발효가 지금 최근에 22년 2월달, 지난달부터 된 거니까 이런 세율의 변화라든지 수출 국가에 대한 동향들을 좀 확인을 하고 좀 더 RCEP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 유리한 협상 이런 것들을 하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시사점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RCEP에 보니까 이제 그러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지 이게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요건을 이미 살펴봤으니까. 자, 보니까요. RCEP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단위 3번이 변경하거나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이면은 RCEP이 적용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선택 기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6단위 3번이 변경되거나 RVC 40%. 그러면 우리가 수출업자라고 하면 우리가 비원산지 재료 중에서 요 3번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부가가치 기준 중에서 요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고 RCEP을 통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뭐 거기 들어간 원산지 재료나 아니면 가격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40%를 충족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재료의 공급선은 거래처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플랜을 짤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내가 기존에 40%가 안 됐는데 40%를 충족하려면은 내가 뭐 다른 뭐 거래선을 변경시킨다든지 아니면 CTSH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비원산지 재료를 썼는데 이 아이템은 원산지 재료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맞도록 활용 가능하도록 내가 기존 아이템을 이렇게 원산지 재료나 가격 기준을 좀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발굴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죠. 하나의 이제 샘플을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 명세서를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 작성해봤어요. 이러한 안경테가 있는데 여기 품목 번호를 제가 다 아이템별로 이렇게 3번을 6단위를 잡아봤고요. 원산지로 제가 임의로 미상인 건 미상, 한국산, 중국산, 뭐 일본산, 미상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리고 그 물품별로, 부품별로 가격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고 공급자도 임의로 제가 한번 이렇게 가지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템플 같은 경우에 1번, 이 템플 같은 경우에 9003, 905로 분류가 되고 원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격은 1,500원이다. 공급자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해 봤을 때요. 자, 3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상이죠, 미상. 미상. 근데 얘는 한국산. 3번 변경 기준에서는
영내산 원재료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영내산은 영내산이기 때문에 세번 변경 기준의 개념 자체가 세 번이 변경되면 비원산지 재료도 원산지로 봐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산지 재료인 것은 세 번이 변경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원산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 변경 기준을 적용할 때는 이 원산지가 한국산이거나 일본산인 거는 검토할 실익이 없어요. 왜냐? 영내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산지가 미상이거나 비원산지, 영내가 아닌 그런 물품에 대한 아이템만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HS003119라는 6단이에요. 그죠? 요 6단위로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비원산지 재료가. 비원산지 재료가 여기에 녹아있는 비원산지 중에 하나라도 세 번 변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 변경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의 6단위 세 번은 이렇게 확인이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원산지 재료 6단위가 다 변경이 됐냐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씩 볼까요? 자, 비원산지 재료 9003 90이죠. 근데 이렇게 왔죠. 변경됐죠. 얘도 변경됐죠. 이거 고려 안 합니다. 얘도 변경됐어요. 변경됐어요. 됐어요. 얘는 고려할 필요 없죠. 영내산이기 때문에. 얘도 변경됐어요. 그러면 지금 비국산 원재료, 비영내산 원재료는 6단위가 지금 완제품하고 다 다르죠. 그럼 세 번 6단위가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세 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는 겁니다. RCEP상에. 그러니까 이러한 조합일 때는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했을 때 RCEP 협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엔 그러면 부가가치 기준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부가가치 기준에서는 아까 40%였잖아요. 40%. 전체 가격 중에, 가격이 전체가, 수출 가격이 이 안경테가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공제법과 직접법이 있는데요. RCEP에서는 공제법으로 하든 직접법으로 하든 40%만 넘으면 원산지로 인정해준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FTA별로 어떤 FTA는 싱가포르, 인도 이런 데는 공제법만 적용해요. 부가가치 기준 중에서도 공제법만 적용한다. 근데 어떤 FTA들은 공제법과 직접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공제법과 직접법의 차이점은 뭐냐? 로직은 똑같아요. 밑에 분모에는 제품의 완제품의 가치가 들어가고 그 위에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누적시키는 게 직접법, 빌드업에서 비율 방식이라고 하고요. 제품의 가치에서 비원산지 재료로 까나가는 거예요. 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법이라고요. 빌드 다운. 그러니까 결국에 귀결은 똑같아요. 제품의 가격이 있는데 거기에서 원재료의 가치가 얼마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다 누적시킨 거, 더한 거, 그게 빌드업. 원산지 재료의 가치만은 포함시킨 게 빌드업이고요. 제품의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만 빼도 나중에는 원산지 재료로 이렇게 귀결될 수가 있겠죠. 그게 빌드 다운이라서 공제법이라고 하는데요. 여튼 RCEP에서는 공제법과 직접법 중에 어느 방식이든 다 충족을 하는 걸 인정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요 조합일 때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공제법을 썼죠. 완제품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만을 뺐어요, 지금. 그죠? 제품 가격이 4,000원이고 이게 분모 4,000원에서 비원산지 재료 VNM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들을 다 더해보니까 2,650원이었어요. 그렇게 빼니까 얘는 33.75%가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RVC는 원산지 결정 기준상에 40%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0%가 안 되니까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RCEP을 가지고 활용하다가 보니까 CTSH 세분 변경 기준은 충족하는데 부가가치 기준은 충족을 못한 거죠. 근데 다행히 선택 기준이다 보니까 하나만 충족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CTSH 세분 변경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는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입니다 라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일본 수입자한테 주면 일본 수입할 때 아까 그 차익 관세만큼 그만큼 일본 수입자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가가치 기준은 RVC라는 표현을 씁니다. RVC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제법, 간접법, 빌드다운, BD 다 같은 표현이에요. 공제법, 간접법, 빌드다운, 이게 다 같은 표현이고요. 직접법, 직접 시킨다, 직접법, 그 다음에 직접, 다이렉트, 직접법, 빌드업, BU 이렇게 표현이 같아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FOB 가격에서 제품 수출 가격이죠. 거기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제품 가격에서 빼는 것, 거기서 역내 가치 포함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간접법 또는 공제법이라고 하고요. 본선 인도 가격, 제품 가격에서 국내 원산지 재료 가치를 다 더하는 것. 당연히 원산지 재료 가치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이윤, 기타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게 역내 가치 포함 비율이라고 합니다. 세번 변경 기준보다 좀 복잡하죠. 왜냐, 이런 이윤, 직접 경비, 직접 노무비, 원산지 재료 가치에 대해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공제법을 보시면 얘는 사실 비교적 계산 방법이 간단하고 소명 자료 준비도 간편합니다. 근데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더하는 재료도 많고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소명 준비 자료도 약간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봤을 때 RCEP상에 일본에 그 수출을 했을 때 원산지 결정 기준은 6단위가 바뀌거나 또는 40%가 충족해야 돼요. 이 40%는 아까 직접법과 공제법 둘 중에 어느 것만 또 충족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세번 변경 기준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비국산 원산지 재료는 6단위가 다 변경이 됐었고 역내산 원재료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을 했고요. 부가가치 기준을 봤을 때는 얘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불충족했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에서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물품에 대해서 아까 그 조합인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적인 그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불인정 공정 기준이라서 최소 공정 기준, 가공, 그다음 미소 기준이 있는데요. 요거는 RCEP 협정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나 연마, 절단, 쪼개기, 분쇄, 구부리기 등 단순한 가공. 이때의 단순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 장비 등이 필요하지 않은 활동을 단순함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단순 페인팅, 단순 광택, 그 다음에 마킹, 라벨링, 로고를 부착하는 것은 원산지로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수입한 물품이 비원산지 재료인데 내가 국내에서 단지 이러한 불인정 공정을 거쳐서 수출한다고 해서 이게 원산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불인정 공정.
그다음 미소 기준, 최소 허용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전체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세번 변경 기준 설명을 드릴 때요. 비원산지 재료는 수출 물품하고 세 번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원산지 재료는 세번 변경 기준에서. 그래서 아까는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6단위가. 근데 어떤 상황에서 6단위가 안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 비원산지 재료가 여러 가지 품 중에 특정한 비원산지 재료가 세 번이 똑같아요. 수출 물품하고. 안 바뀐 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안 바뀐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전체의 10%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허용해 줄게. 그 정도는 인정해 줄게. 세 번이 비록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게 미소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여기까지 하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셨다가 마지막 5시부터 1시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